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네, 이번 주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와서 거의 20개월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었던 일이 이번 주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몇 시간 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본인과 여러 가지가 잘 맞는다고 하고, 그리고 절대로 비난을 하지 않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의 이제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 같은 것도 보도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따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번 주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일이 어제 있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이런저런 노골적으로 공격을 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날은 하루에 몇 번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을 했었고,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전부 오바마 대통령이 잘한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을 본인이 고쳐가느라고 힘들지만 굉장한 성과가 있다 하는 것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개월 동안은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어제 이제 중간 선거에 본인이 나서야지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대학교에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입에 올리면서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비난은 이렇게 연설을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 인신 공격은 아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그 스타일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꼭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이 아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트럼프 시대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기로는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다, 표준의 미국이 아니다라고, 노멀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대치가 제일 중요한 한 주였다고 봅니다. 꼭 오바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개월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공격을 하면서 그것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60일 남은 중간 선거에서 적어도 하원에서라도 다수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거에 나서겠다는 그런 발표였죠. 말하자면 전주곡을 어제 한 겁니다. 그 전주곡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공교롭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어제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 연설을 시작해서 끝나고 나서도 한참,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다듬은 그런 연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당연히 미국의 CNN이나 팍스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이 넘는데도 중계를 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러 다른 지역에 갔거든요. 어제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바로 전날도 역시 연설을 했지만 그 전날과도 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늘 자랑하는 게 아무런 원고 없이 그렇게 1시간 30분 동안이나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강조를 하는데, 어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굉장히 의식을 했더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프롬프터를 쓰는 것도 아니면서 이 종이로 가지고 나온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본인이 잘한 그런 경제적인 성과의 수치를 알려주는 건데 미처 외우지도 못했고, 그리고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도 경제 부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러나 바로 전날의 연설보다도 상당히 신중하려고 하는, 조심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그 긴 연설을 다 그 중계를 모든 방송들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중계하다가 중단을 하더군요. CNN이 먼저 중단을 했고 그리고 팍스 뉴스도 조금 있다가 중단을 했는데 팍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거 유세에 가서의 연설을 중단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일 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아마 팍스에서는 팍스가 곧 대통령과 가장 잘 맞고 대통령의 입이고 대통령도 팍스 진행자들의 여러 가지 뭐 커멘트 같은 것을 보고 트윗이나 정책에 활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페인 연설을 거기서 중단하는 게 계속 보여주는 것보다 낫다고 아마 그 팍스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그냥 컷하고 중단을 해버렸는데 그것은 그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오바마의 그 연설은 끝까지 뭐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그동안 20개월 동안 꾹 참았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했지만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계속 방영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설의 비교나 내용이나 태도나 이런 메시지나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아마 팍스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조금 그 전날의 연설보다도 다른 때의 연설보다도 풀이 좀 죽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조금 몸을 사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물론 그 팍스라든가 브레이트바트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바마가 경제의 오늘날의 이런 성장을 자신이 다 가져가려고 자신에게 크레딧을 가져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단지 지금 경제 아주 좋다. 경제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우리는 안다라든가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이거 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의 그 결과라는 것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것은 공화당에서는 지금 미러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기적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막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언제부터 성장을 했는지는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 그거 봤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봤는데 내가 그냥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졸렸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아주 좋은 연설이었다. 잠자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팍스가 볼 때도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왜 밥 우드워드의 책에서 어떠한 그 장관이 제임스 마티스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해도 왜 주한미군이 필요한지 아니면 왜 특별하게 어떤 그 특수 그 태스크 포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북한이 핵 테스트를 한다던가 할 때 그것을 빨리 알아낼 수 있도록 뭐 알라스카에서 감지하고 뭐 이러면은 한 15분 걸리는데 조금 더 돈을 들이고 하면은 뭐 7초 만에 알아낸다던가 그런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왜 그 돈을 써야지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임스 마티스가 밥 우드워드의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그게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의 한 그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5학년이나 6학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팍스가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그냥 다른 때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이 연설을 잘한다. 그래서 이제 그 관중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방송들은 그런 연설을 내보내지를 않는다. 불공평하다라고 충분히 얘기했음직한데 어제는 팍스 뉴스 자체가 컷해버렸습니다. 왜 아주 좋은 백화점에서요.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요. 뭐 제가 꼭 오바마의 연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국 같으면 리만 마크스라는 베버리 힐스에 있는 뭐 바니스 뉴욕이라든가 섹스 핍스 애브뉴 뭐 이런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이랑 적어도 뭐 가격 대비 그 물건의 가치는 있지만 아니면 수완밋에서 아주 싸게 파는 물건이랑 그 모든 처음에 그 물건의 재료부터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물건을 많이 사본 사람이든 적게 사본 사람이든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바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햇볕 아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드러나잖아요. 어떤 것이 좀 진중하고 어떤 것이 천박한지를. 어제 적어도 다른 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나 졸려서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잠자긴 참 좋은 연설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버락 오바마가 컴플레인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은 냉소적인 것이다. 시니컬한 시니시즘이다. 나가서 꼭 민주당이라고만도 안 했어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자신이 믿는 그런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말을 해야지 된다. 지금은 미국이 너무나 노멀하지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노멀이 아니고 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표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시대에 이 같은 정치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 미국이 노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었던 얘기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와 적개심을 정치적인 자산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으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꼭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아주 미국의 오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이제 현상이 트럼프지, 트럼프가 원인의 시작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단순화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니 다른 나라 저 나라도 빨리 치고 쳤었어야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존 맥케인 상원의원처럼 얼마 전에 숨진 군인 출신으로서 시리아 이란 이런 그런 국가나 행위에 대한 인내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취임 전부터 중동이 됐건 어디가 됐건 기본적으로는 그 현지의 나라의 주권이라든가 정치 문화를 굉장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 모르니까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단순 명료하게 하는 행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국내 이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힐러리 클린턴이 저렇게 무참하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진 원인 가운데 하나도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버락 오바마가 오랜 동안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행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은 하지만 민주당 자체를 특히 이제 전국위원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깊이 개입하지도 않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게 오바마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선거에서는 망쳐버렸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난한 백인들에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막 발휘하게 해서 그것은 또 저와 마찬가지의 소수인종입니다. 소수인종, 유색인종에 대한 적개심을 많이 만들어내서 정치적인 그런 자산으로 해서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오바마의 하나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미국 시골에서 못 살고 또 교육도 많이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유색 인종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은요, 굉장히 많은 영화에도 드러납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Three Billboard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도시요. 도시가 실제하는 도시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잊었고요. 에빙인가 어빙인가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아주 좋은 영화인데 아마 크게 히트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좋은 영화는 그렇게 대히트 안 칩니다. 람보, 터미네이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더 퍼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남편
주인공 여성의 남편을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좋은 사람이에요. 아내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이 정도 사람이면 전형적인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전형적인 그 블루 칼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백인들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노를 자극을 해서 계속 이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확장률이 없죠. 인기 확장도가 전혀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또 어제 오바마가 얘기했었던 것이 법무장관이나 연방수사국을 압박하는 것, 형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지금 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계속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젠데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선거 유세 나가서 마구 유도를 하고 누구를 조사하라고 하고 누구를 조사하라고. 이거는 분명히 위법이거든요. 미국에서. 위법인데 어제 팍스 뉴스의 크리스 월러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썬데이에 이제 자신의 쇼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존중받는 이 크리스 월러스도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넘버 111 스타는 못 되는 겁니다. 션 해니티처럼 때로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어피니언 리더처럼. 그래서 이 크리스 월러스는 존경은 받을지언정 션 해니티나 러쉬 림보처럼 막 구름대처럼 팬들을 자극하고 몰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비극인지 본인은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약간 진보 성향이긴 하지만 중도를 추구를 끊임없이 하는 NPR 방송이나 PBS가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최고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잖고 중도를 추구하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무장관이나 연방수사국도 대통령이 막 압박을 하고, 그리고 또 법무장관에게 며칠 전에 부패 혐의를 저지른 그런 공화당의 정치인들을 중간선거 얼마 앞두고 기소했다고 보호하지 않았다고 법무장관을 막 비난했잖아요. 이것도 위법 활동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팍스처럼 가장 보수이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매체에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고 일부는 저널리스트들은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는데, 어제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찬찬히 하면서 또 본인 시절에 팍스가 거의 말만 하지 않았지 실제로 그런 뜻이었어요. 검둥이 오바마를 무시하는 것 같은 수없이 그런 방송을 했어도 내 때는 내가 대통령 할 때는 나도 팍스에 컴플레인은 했다. 그러나 내가 팍스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위협을 한다던가 팍스가 국민의 적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제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오바마 대통령이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는 식으로 오바마가 이걸 잘못했어,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바마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스타일의 연설을 들을 때 발을 동동 구르고 휘파람 부르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정중한 박수와 어떤 때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의 근육의 표정, 이 흐름,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낫지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를 비난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시스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바마는 나치를 나쁘다고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요, 이 땅에 말하자면 유색인종 차별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대통령일 때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고, 인종에 대해서도 임기 1기에 거의 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을 흑인들이 90% 훨씬 넘게 찍어줬어도
너무 처음에는 전쟁이다, 경제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로 물려받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플러스 경제 성장률로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더 키운 것이지만 오바마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물러날 때는 플러스 경제 성장률로 하고 트럼프에게 바톤을 넘겨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임기 일기에는 그런 것을 하느라고 인종이라든가 이민에 대해서 일을 잘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종이나 뭐 이민에 대해서도 일을 좀 그 후반기에는 하고 했었는데 8년이었으니까요. 이 인종적인 그 차별 같은 것은 내가 수많은 내 스스로의 경험 당한 것을 수없이 증거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우리 국민이 3,000명 이상이 숨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말 안 하잖아요. 저도 방송에서 요즘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들었는데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69명인가 숨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이에요. 미국 국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가서 막 거지에게 뭐 던져주듯이 페이퍼 타월 던지고 했었잖아요. 국민이 3,000명 이상이 숨졌는데 어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굉장히 많이 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위선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박수치고 참 안 됐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안 됐다라고 내가 여기서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이와 부모를 그렇게 떼어놓는 것을 괜찮다고 하는데 공화당 정치인들은 그게 정말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좀 비난을 했고요. 지금의 공화당은 정상이 아닙니다. 너무 과격합니다. 레디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 시니시즘이니까 냉소주의니까 투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만히 앉아서 구세주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제 많이 그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보여주는데요. 복음주의라는 단어도 그 앞에 쓰기는 했어요. 구세주만 기다릴 수는 없다. 구세주가 다 알아서 해주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특히 그 자리가 대학이었고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밀레니얼들이 2016년도에 5명 가운데 2명도 아니고 5명 가운데 아니죠. 뭐라고 했던가요? 5명 가운데 1명이 집에 있었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제가 수치에 워낙 약해요. 굉장히 많은 밀레니얼들이 투표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고 against something 하지 말고 뭔가에 대해서 싫으면 반대의 말, 불만만 하지 말고 for something 해라. do for something. 뭔가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게 이제 투표에 나가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는 봤는데 나는 정말 잠에 빠져버렸어. He's good for sleeping. He's very good for sleeping.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차이가 나서 아마 박스도 중간에서 끊어버린 게 아닌가.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박스가 끝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잘 안 해줄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랬습니다. 어제 너무 비교가 돼서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걸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오늘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선거 유세를 했거든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거가. 이 선거에서 거의 아마 하원은 지금 날이 갈수록 조금씩 그 변화가 있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다수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가운데 그 한 지역구가 39지구인데 이 39지구에 코리안 아메리칸 그 영킴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떨어졌었던 영킴 후보가 가 있고 민주당에서는 시스네로 후보가 있는데 민주당의 여러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오늘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애나하임, 그 오렌지 카운티 그쪽 지역에서 했거든요. 뭐 그다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제 뭐 했었던 그런 이제 그 비슷한 그런 부분의 연설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딜레마인 것이죠. 큰 것을 선택하느냐, 작은 것을 선택하느냐인데 코리안 아메리칸을 선출을 하느냐, 연방 하원 의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공화당이고 워낙에 그 공화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영킴이라는 후보를 연방 하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이민자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그 거수기 역할도 할 때 그것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야지 되는가. 거기에 굉장한 그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후보들이 같거나 아니면 능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할 때는 인종적으로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소수 인종이라도 너무 부족하니까 미국에서 백인 정치인에 비해서 그렇게 능력이 비슷하거나 할 때는 이제 그 소수 인종을 뽑는 게 뭐 영킴 후보를 다 포함해서요.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그 소수 후보를 뽑았을 때 소수 인종 전체에 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꼭 인종만 같다고 소수 인종을 그 뽑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물론 또 다른 그 밖에 공화당이 또 좋은 정책도 있죠. 더군다나 이제 그 지역구 오렌지 카운티는 다른 지역보다 사람들이 교육도 많이 받아서 미국은 뭐 한국과는 달라서 대학 교육률이 한국처럼 높진 않거든요. 오렌지 카운티는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대학 교육을 받았고 조금 많이 잡아서 그리고 수입도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한 2배 정도는 될 수도 있어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이슈는 그 공화당 영킴 후보가 훨씬 강하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인 길 그 시스네로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민자에 대해서 좋은 그 본인이 뭐 그 라틴계고요. 좋은 그 정책, 특히 그 어린이들 드림애트, 나카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상당히 그 딜레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있었던 자리인데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젊은데도 비교적 64세니까 젊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그 장례식을 치른 그 존 맥케인 후보가 82세인데도 숨지고 나서 82세가 됐잖아요. 뭐 끝까지 다 투표하고 연설도 잘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에드로이스가 왜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해서 강성이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공화당 중에서도 굉장히 그 강경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라는 그런 그 라디오를 하는 것에도 기금을 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외교 그 위원장으로서요. 외교 정책. 그리고 영킴 후보가 에드로이스의 그 오랜 그 보좌관을 그 했었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저런 것을 그 감안을 해서 북한에 대해 글쎄요. 영킴 후보의 경우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무대에서 뛰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에 크게 그 본인의 어떤 그 틀이 완성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가장 그 소수 인종으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민 정책이 그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그 상원은 그렇고 하원도 오늘 지금 뭐 뉴욕타임스 보니까 테네시 어제는 제가 테네시주도 거기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간다는 조사가 나왔다 했는데 텍사스도 테드 크루즈라는 초선 의원이지만 굉장히 뭐 보수라기보다도요. 그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복음주의가 지지를 했고 또 티파리가 지지를 했었는데 그 테드 크루즈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까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민주당에서는 조금 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사추세츠 7지구 그 민주당 하원 그 의원 후보로 그
아야나 플래슬리 보스턴 시 의원이 됐는데 10선 민주당 의원을 물리치고 됐는데 아마 그 본선에서도 워낙에 이 지역이 민주당이 강하기 때문에 당선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그쪽 지역에서 블랙 여성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고홍주 전 그 예일대 법대 학장 그리고 고경주 보건복지부 그 차관보의 아들인 댄고 후보는 역시 이 매사추세츠 3선거구 연방 하원 선거에서 여성인 후보예요. 그 조지 트라한 후보에게 52표 뒤졌어요. 예비선거에서. 전체적으로 투표한 사람이 8만 5천 표였는데 그래서 지금 그 재검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52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건 조금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번에 중요했었던 것이 또 두 가지를 이번 주에 그 위켄드 에디션에서 묶어서 전해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지는데 밥 우드워드의 두려움이라는 책, 백악관 안에 대통령이라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뭐 남부 사람이라고 비하했다던가 루돌프 줄리아니에게 아직 기저귀도 떼지 못했다던가 뭐 이런 그 인신 공격성의 발언도 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그 캐릭터나 아니면 그 실력 이런 것으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특히 국제 정책에 있어서 너무 위험하다 하는 게 이제 밥 우드워드의 가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한국과 북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 주둔 문제, 선제 공격 의논을 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FTA는 이것이 대통령이 서명을 한다면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그 편지 그 보낸 것이요. 그 편지라는 게 이제 그 무역 대표가 보낸 뭐 이런 편지를 훔쳤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경제 자문이 그랬는데 그런 거 훔침을 당한 것도 대통령이 모르더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당사자들 가운데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난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또 뭐 바보라고 한 머저리라고 한 그 존 켈리 비서실장도 나 하지 않았다. 5학년 6학년이라고 했다는 제임스 마티스도 나 하지 않았다고 계속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는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아리 프라이셔 전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백악관 대변인이요. 이 사람이 본인도 밥 우드워드의 인용구 가운데서 어떤 것은 싫지만 하나를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밥 우드워드는 언제나 솔직하다. 한 번도 되지도 않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그 개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특별검사와 인터뷰를 한다면 반드시 그 죄수복을 입고야 말 것이다. 거짓말을 하도 많이 했고 그 하는 과정에서도 또 뭐 거짓말이 튀어나올 테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상당히 눈여겨 보여지고요. 또 칼 번스타인이 밥 우드워드와 함께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73년도 워터게이트 사건 그런 것을 취재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칼 번스타인도 트럼프 이 책을 읽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 중독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밥 우드워드가 이 책이 발간되기 전에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다 나눠줬고 백악관에서도 책을 구하려고 너무 애를 썼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도하기 전까지 책을 구하지 못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이번 주에 내용이 나왔는데 8월 14일에 대통령이 밥 우드워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밥 우드워드가 그동안 6명 백악관에서 가장 날마다 수시로 대통령을 만나는 캘리언 코너웨이
대한 사실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요. 그래서 이제 그 진보적인 언론에서는 켈리언 코네이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1시간 전에 이렇게 말하고 1시간 뒤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대통령의 말을 수습하기 위해서 켈리언 코네이나 아니면 세라 그 허카비 백악관 대변인이나 스스로 거짓말장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켈리언 코네이를 포함해서 대통령의 친한 친구인 린지 그레함, 이런 그 상원 의원 아니면 또 다른 백악관 사람들을 통해서 6명 정말 그 대통령과 자주 독대할 수 있는 인물에게 책을 쓰기 위해서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지만 이제 그 요청 답조차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밥 우드워드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어머 나는 너무 놀랍다. 어떻게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상원 의원은 누구야? 하니까 린지 그레함이라고 하니까 맞아 내가 살짝 지나가는 얘기로 듣긴 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는 금방 아니 그 린지 그레함은 그렇고 켈리언 코네이가 어떻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는지 난 믿을 수가 없다. 난 정말 못 들었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켈리언 코네이 옆에서 전화 바꿔주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밥 우드워드는 저 이것도 녹음해도 됩니까? 굉장히 그 기자로 수십 년 대통령에 관한 모든 책을 쓴 사람이니까요. 과거 뭐 9명의 대통령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녹음하라고 하고, 대통령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뭐 나토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그런데 언론은 나를 비난만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밥 우드워드는 대통령이 말하는데도 중간에 조금 길게 말한다 싶으면 딱 그 컷해버리고. 그런데요, 이게 참 그 국제 정세나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대통령이 그거 나하고 인터뷰 안 하고 썼으니까 결국은 뭐 좀 틀리는 게 많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밥 우드워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니까 나는 당신이 성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전화를 끊은 것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완전히 백악관이 이 책 내용이 나오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전혀 대응을 못했어요. 책을 못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또 뉴욕타임스에 뭐 고위 뭐 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내부의 저항 세력의 멤버다라고 오피니언을 뉴욕타임스에 보냈잖아요. 대통령이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경제정책 잘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대통령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런데 대통령보다는 나라가 우선 아니냐, 이 위험에서 나라를 구하려는 그 저항 세력의 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모든 그 대통령의 잘못된 위험함은 그 뿌리가 도덕성이 지독히 없는 것, 탈도덕성에서 나오는데, 충동적이고 적대적이고 작은 것에 집착하고 변덕스럽고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도 또 결정을 뒤바꾸고, 그러한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글을 쓴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런 것을 알린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독재자만 좋아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그 기본 품격이 없고 거짓말하는, 여기서 올 수 있는 모든 그 위기, 특히 이제 국내 이슈보다 국제 이슈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나 밥 우드워드나 그런 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 뒤에 이제 바로 누구냐, 그 말 그대로 마녀 사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서로 아니라고 쫙 뭐 30명 정도가 아닙니다 발표라고. 아닙니다 왜 하겠어요, 하라고 했으니까 했겠죠.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본인한테 또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창피하게 나 아니거든요, 나 범인 아니거든. 이게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 나라의 장관이 국가안보 보좌관도 아니라고, UN 대사도 저 그 글 쓴 사람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이 정도로 수준은 굉장히 그 형태에 있어서 낮아진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의 그 높이에 맞춰줘야지 되니까 그런 것이고,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글 쓴 사람을 조사해야지 된다.
이게 어제 그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대통령이 위법인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의 모든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합니다. 대통령의 또 그 대통령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충성을 해야지 되는 게 국가 발전에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뉴욕타임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쓴 사람처럼 대통령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고 그 자격이 없다고 확실하게 판단이 될 때는 대통령보다는 국가의 운명이 더 위이기 때문에 헌법 25조에 의거해서 어떠한 행동까지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임기 초기에는 얘기가 됐다가 그러면 또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스스로가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원치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충성해야지 될 충분한 이유, 충분한 해야지만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법무부는 법 집행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은 지금 그 의회잖아요. 그럼 법무부는 뭐 경찰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그 법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당연히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면은 아니면 뭐 때로는 행정명령일 수도 있어요.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을 위법 사실을 수사한다던가 조사한다던가 하는 것은 법무부의 고유 권한인 겁니다. 대통령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법무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건 글쓴이를 조사를 해야지 된다. 누군지 색출을 해야지 돼.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이 글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했는데 왜 위협인지 그 정확한 뭐 설명이나 뭐 증거 같은 것은 아직 내놓지 않았고요. 또 아주 반역적이다. 반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공화당 가운데서 누가 썼는지 중요한 사람들 거짓말 탐지기에 올려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회에서 할 일이지 왜 그렇게 뭐 그러면 옷 벗고 나가든지 왜 일하면서 녹을 먹으면서 그러고 있어 하는 사람들도 공화당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공화당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 대통령이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는 공화당의 이상인 자유무역주의까지도 마구 지금 그 칼로 도려내고 있는데 그것도 좋다고 거기에 장단 맞춤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요. 이 정도 글을 썼고 뉴욕타임스가 누군지 안다고 했잖아요. 시니어라고 했고. 그러면 시니어 그 정보부 고위 관계자 정도 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도 다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데로 자리도 옮기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뉴욕타임스 같은 신문이 오피니언란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글을 실어주는 것이 거의 없는 일입니다만 이런 경우에 나중에 뭐 sooner or later 이지 누군가는 결국은 드러나겠죠. 뭐 김정은만 좋아해, 뭐 푸틴만 좋아해 이런 것이 쓰여 있다고 해서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 그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당히 그 교활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뒤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막 앞에서 이거 누구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시사만평 보면은 대통령 뒤에 있는 커튼이요. 그 커튼에 길이를 자로 재고 이제 본인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펜스라는 사람도 있고 딸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대통령은 거봐라 반역자들이 이렇게 많아. 내가 뭐라 그랬어. 법무부 무슨 뭐 국가안보부에 다 딥스테이트 그 뒤에서 검은 손들 그 권력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비방금지법을 부활시켜야지 돼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버락 오바마가 미국 태생이 아니라고
얼마나 그랬는데 그건 비방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맞잖아, 오바마 미국 대선 아니잖아 하고 그 턱도 없는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미국이 굉장히,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려도 되는데 저도 그 에어를 낭비하는 거예요. 자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과 분노와 사람들을 모욕 주는 것과 이런 것으로 일관하니까 어떤 때는 갑자기 또 정의의 사도가 돼서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자꾸 밝히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 대통령이 대통령을 계속 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런 불만을 갖고 있었고, 특히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터게이트 그 결정적인 그 순간 이외에도 닉슨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던 적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뭐 우리 보통 사람들 얘기할 때 술 중독이다 하는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때 저렇게 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측근들이 고민도 했었고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황혼 뭐 이런 그 글을 쭉 내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 마음이 이랬었는데, 나이 들면서 기억력, 판단력 같은 것이 전보다 굉장히 약해질 때 이래도 괜찮나 하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밥 우드워드 책이나 여러 가지 그 백악관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에 따르면 본인이 한 얘기도 얘기하던 도중에 바꾸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른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한다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그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꼭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주 초에 그 USA 투데이의 컬럼리스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도 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트럼프가 성인군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뽑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세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실업률만 낮아지고 주식값만 올라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서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경멸을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이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폴 브랜디라는 USA 투데이 칼럼니스트인데, 정직함, 청렴함, 의젓함, 이런 DNA가 애당초 없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뭔가가 바뀌겠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붐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 그 클린턴 시대에는 예를 들어 경제가 좋았을 때는 지지율이 65%, 66%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라스무센을 제외하고, 라스무센은 무조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높은 그 여론 그 수치를 만들어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네요. 그런 여론 수치를 내는 여론조사 기구거든요. 라스무센만 50% 넘고 나머지는 다 50%안 됩니다. 40%에서 많으면 45% 사이거든요. 그러면 클린턴과 25% 차이라는 거잖아요. 경제가 똑같이 이렇게 좋았을 때.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하면서 이 컬럼니스트가 버락 오바마가 얘기를 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 많이 나오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왜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점점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 이 문제의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 아니라 문제의 결과다 라고 이 컬럼니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트럼프는 문제의 증상이지 원인이 아니다. 해서 경제는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다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수요일 오후에요. 어제 이제 또다시 8월 달에 일자리 창출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서 이거 이제 이자율을 또 올해 2번 더 올리겠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수요일에 공화당의 하원 리더들이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하원에서는 소수당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부니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그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제조업 들어오는 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대가 그 미국에서 제조업이 다시 정착하기에는 조건이 좀 맞질 않아요. 해서 만약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30년 한다면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내지 8년으로 끝내고 말면은 그것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 제조업에서 과거에 잃어서 일자리를 잃었다가 요즘에 다시 찾았다는 일부 그분들이 나이가 젊다면 이참에 다른 기술,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앞서가 있는 무슨 컴퓨터라던가 뭔가를 배워서 나가는 것이 더 본인에게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같은 것 이제 그 많이 올리고 그 무역 전쟁 하면서 그게 하나 이유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공화당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공화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좀 알아듣는 척이 아니라 알아듣는 것 같은 모습,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때 레리 커드로우가 게리 콘이 아닌 거예요. 게리 콘은 한미 이 자유무역협정에 그거 깬다고 사인하면 큰일이다 해서 뭔가를 훔쳤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 책상에서. 그런데 이 레리 커드로우는 중국과 무역 전쟁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레리 커드로우가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고 얘기 좀 공화당 지도부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딱 차트를 쫙 보여주더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프를 쫙 보여주니까 8월 달에 제조업 인덱스가 2004년 5월 달 이후 최고로 확장됐다 하는 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또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져 가지고 해피 하고 무드 밝아진 채로 회의를 끝냈다는 거예요. 공화당 지도부가 이제 그 실패한 거죠. 뭔가 대통령에게 관세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살살 하던가 좀 걷어주세요. 하려고 하다가 이제 대통령 경제장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과 가장 많이 접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그 이슈에 있어서 누가 제일 마지막에 만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미국에선 너무 아주 정말 그 드물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중대한 이슈인데 만약에 당연히 뭐 인준되겠죠. 그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이 인준이 되면은 193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강한 우파 대법관 그리고 젊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우파의 성향을 중간에 본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대법관의 인준 청문회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다 피해갔다고 불만을 하지만 그게 지명자로서는 뭐 해야 할 것을 잘한 거죠.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7살짜리 아이도 낙태를 하기를 원하고 그 돈을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3 사람이 되고 잠깐 국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구류소에서 나가서 낙태하는 것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 모든 방법을 다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총기에 대해서는 살상무기 금지도 원치 않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어포머티브 액션 같은 건 이제 큰 문제가 되죠. 어포머티브 액션도 많은 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은 딱 거기 어포머티브가 한 가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 그 한국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인종에 비해서 성적이 높죠. 암기 같은 거. 그러나 이제 그 대학교에서 워낙에 한국 학생이나 중국 학생들이 그 암기 점수가 높으니까 에이시안들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본다던가 그래서 성적이 조금 낮아도 뭐 그 여러 가지 그 다른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무슨 뭐 흑인이나 그 히스패닉이나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선택을 한다 해서 어포머티브 액션이 우리에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죠. 어포머티브 액션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사실은 인종이 그러면
이미 하버드 같은 데도 지난 10년 사이에 뭐 에이시안이 몇십 퍼센트가 늘어나서 하버드의 그 전체적인 인구나 뭐 이런 것으로 보면은 몇십 퍼센트가 에이시안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그 미국의 그 대학으로 볼 때는, 또 국가로 볼 때는 다양화가 없기 때문에 인종적인 문화적인 다양화 속에서 캠퍼스에서 성장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고 한 인종 에이시안한테 확 몰려 있는 곳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밖에 나갔을 때 지도자가 될 때 누가 더 전인적인 인간이 되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어포머티브를, 인간이 꼭 점수만 가지고 전인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품격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학교의 자율성을 주자하는 것들도 있고, 그건 너무 간단한 건데 그 밖에 굉장히 어포머티브 액션이 적용되는 데가 많습니다. 간단한 예로 예전에 뭐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고 말았지만 공화당이었던 그 제이킴 연방 하원 의원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그 사업을 할 때 그 돈을 벌었는데, 공사 같은 것 했는데, 그때 정부 공사를 할 때 충분히 그 어포머티브 액션에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꼭 학교 공부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포머티브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수 인종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 대법관이 들어오면 미국에서 그런 것도, 거기에는 아마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인종차별의 정당화라든가 인디언 아메리칸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판결한 게 있고 하니까요. 어포머티브 액션이라든가 투표권도 쫙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많이 반대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청문회 자체는 민주당이 볼 때는 얄미웠겠지만 잘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또 그 정치 경험이 있다는 게 연방 대법관으로서는 저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성스러운 고결한, 정말 뭐 쭉 그 법원에만 있었고 이런 그 연방 대법관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치 그 수도사와 같다고 할까요? 수도원에서 쭉 자라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의 부비서실장을 했었던 때, 그 당시에는 전쟁도 치르고 있었으니까 뭐 고문 뭐가 많았잖아요. 연방 대법원하고도 부딪히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한 것이, 세파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법 해석을 너무나 그 원론주의적으로, 그 페더럴리스트처럼 법은 성경이다, 뭐 이렇게 바이블처럼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빡빡하다 하는 그런 느낌은 있고, 이분이 원래 그 법을 전공하게 된 게 어머니가 그 법대 나오고 검사했고, 그리고 이제 몽고메리 카운티, 아주 그 부자 카운티,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총기 문제 얘기하니까, 나는 그 총기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범죄가 저질러지는 워싱턴 DC에서 어린 시절에 자란 사람이라서 잘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워싱턴 DC 아니라니까요.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아주 부자 동네에서 자랐다니까요. 말하자면 로스앤젤레스로 치면은 브렌트우드나 베버리 힐스 같은 데서 자라고는 메가더 팍에서 자랐다고. 그 얘기는 왜 했는지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옆 동네다, 옆 동네를 그리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베버리 브렌트우드에 사는 사람이 메가더팍에 자주 가서 그 홈리스 피플이 있는 데서 같이 안 놉니다. 그 얘기는 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또 한 가지 좋은 게, 제가 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 브렛 캐버너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요, 본인이 이제 법조인으로서 일하면서 서기들이 있잖아요. 러 클락이 있잖아요. 그 클락 가운데서 여자 서기가 다수예요. 이 사람한테는. 어머니가 그것을 굉장히 평등, 여권을 강조를 했대요. 그런데도 낙태는 불법화로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대법관이라는 게, 그게 또 저는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 서기가 다수인 그런 무슨 뭐 법조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보좌진들 가운데서 4분의 1이 소수 인종이래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소수 인종이라고 하면서 어포머티브 액션은 내는 이제 반대하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알 수 없는 인물이 지금 이제 연방 대법관이 곧 될 브렛 캐버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께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는 언제나 빠지지 않는 중요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다시 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이제 대통령이 금방 그거 아니라고 다음날 뒤집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다. 국방장관하고도 제임스 마티스가 아마 물러날 수도 있다. 린지 그레함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에서 일어나서 한국 사람이 죽는 거지 미국 사람이 죽는 거야? 라고 대통령이 하는 말을 본인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들었다고 얘기한 본인의 생각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린지 그레함이 항상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린지 그레함이나 다른 사람이나 정말로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갖고 인명을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위대한 드문 지도자를 빼고는 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미국 생각하지 한국 생각합니까? 북한 문제도 미국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입장을 여러분들께 북한 입장을 전해드릴 때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를 욕하시는 거죠. 제가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전문가, 언론, 또 미국의 정치인. 물론 가끔 저도 저의 감정이 어디론가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건 말씀드리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말 믿어줘서 고맙다는 식의 말도 했고, 우리 뭘 같이 해보자고도 했고, 또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는 우아한 편지 지금 나에게 배달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이제 소니 영화사와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을 했었던 당사자 북한 박진혁을 기소를 했고, 만약에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타임라인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로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올리브 가지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물론 이것 이상이죠. 더 구체적인 물질이 얼만큼 있고 더 정확한 타임라인을 원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게 종전선언이라는 선의를 보여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북한에 방문하고 와서의 일이고, 미국의 AP통신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말은 평양에서도 걸러지고 서울에서도 걸러진다. 이런 얘기요. 그러나 편지로 쓴 게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썼는지 그 편지는 누가 고치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하겠죠. CIA 국장도 지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낸 리온 파네타는 싱가포르 회담은요, 그건 정말 쇼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 사람은 민주당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 좀 온건한 편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풀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북한 문제를 작성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 아주 걸끄러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렇게 보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와 인터뷰를 한 전문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진 것은 미국의 한 전문 잡지가,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잡지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북한 내지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거다. 그 밖에 아주 큰 그림, 평화, 앞으로 어떻게 같이 가야 될 것인가. 그 속에 한 가지가 비핵화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 생각하니까 비핵화가 전부다. 그래서 이 괴리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큰 도박을 곧 해야 될지도 모른다. 만약에 종전선언을 미국이 해주지 않고 이렇게 나간다면 북미 관계를 깨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을 포기한 대가가 아주 클 텐데,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북한 이슈였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주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겠죠. 트럼프와 오바마와의 본격적인 이제 선거를 치르는 대결이 있을 테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미국 날짜로 수요일에 밥 우드워드 기자의 그 두려움이라는 그 책이 이제 나옵니다. 한참 또 이슈가 될 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벽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좋아하니까. 저 이민자들 때문에, 소수인종 때문에 백인인 내가 못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벽을 계속 짓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벽 짓는 비용을 대주지 않으면 정부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또 얘기를 했네요. 9월 30일 정도에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통령이 원하는 이 벽 짓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벽을 짓는데 군인을 동원할 수도 있다. 아니, 비상사태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이런 때는 이제 가끔 하죠. 또 뭐 공수부대 이런, 공수부대가 아니고 그 뭐죠? 군인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막 그 엔지니어 그런 부대도 동원되고 댐 같은 것 뭐 다 해야지 되고 하니까, 어떤 경우는 뭐 헬핑 핸드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그럴 경우는 있지만 그 벽을 짓는 그 자체를 군인을 동원을 한다. 무슨 북한도 아니고 국토안보부도 동원될 수 있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벽 쌓는 것을 돈을 주지 않으면 이제 정부 문을 닫겠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할 결정을 할 수도 있냐면은, 션 해니티가 그게 좋대. 러쉬 림버도 그게 좋대. 마크 레빈도 그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래. 그럼 그 돈 안 주면 연방정부 문을 닫아버리는 거를. 그래서 공무원들 봉급 못 받고, 사람들 뭐 어디에 뭐 하나 증명서 하나 떼러 가더라도 정부 문 닫았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일손 멈추고 하는,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이 마크 레빈이라는 사람은 그 라디오 쇼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듣고요. 이 사람 아마 변호사 증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변호사를 지금 활발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애플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시계 무슨 뭐 등등등등 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거 좋은 문제점 해결이 있잖아. 미국에서 만들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만들려면 가격이 미국에서 만들어도 비싸다니까요. 또 줄 거 다 주고 뭐 해줄 거 다 해주고 뭐 다 지키고 환경 다 지키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제 관세 문제 또 나올 테고, 또 하나는 이 문제도 이제 계속 주목이 되겠네요. 지금 브라질에서도 굉장히 그 과격한 말을 많이 하면서 선거 유세를 했던 극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그 칼에 찔려서 치료받고 있는데, 지난해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팀이 베네수엘라의 반군과 함께 미국에서 만나서 의논을 했대요. 쿠데타를 해서 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내는 그런 것을 미국이 했다고 하거든요. 11명의 미국 관계자와 전 그 베네수엘라의 군사령관 등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 진행이 못 됐냐면, 그 뒤에 그 군 관계자들 여러 명이 체포됐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과 뭐 대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 정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요, 라틴 아메리카 정권에 개입을 해서 잘 된 적이 없어요.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립심을 키우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 그 파괴로 인해서 국가가 완전히 그 파탄이 나고 해서 미국이 또 거기에 대한 그 도덕적인 양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난민의 그 상당 부분 시작은 그런 거예요. 엘살바도르에서 난민 받아들인 것도 미국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냥 우리가 좀 넉넉하니까 이게 아니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 다른 나라를 그렇게 할 경우 성공했던 적이 거의 없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미국 그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리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